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외환 금융시장을 점검했습니다. 한은은 외환 금융시장과 관련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향후 진행 양상을 살펴보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해운선사의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3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2022년 11월 3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모두 6조 5천억 원 상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복 공습에 따른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15일 보복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중동 긴장감 고조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후퇴하면서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내 금 가격이 2,7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384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장중 고점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외국인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1.5%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0.54% 강보합권 움직임,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지수는 2667선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 보이는 가운데 정유, 방산 등 전쟁 시 모멘텀 개선되는 업종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업종은 자동차인데요. 환율 상승 시 마진 개선 가능성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 각각 1%, 4%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9거래일 연속 발을 빼면서 현재 742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2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장중 2%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0.94%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852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미국 빅테크 약세 연동되면서 반도체 업종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또 신용장고는 4월 들어서 선거나 지정확정 리스크 등 불확실성 경계감에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6거래일 연속 동반 팔자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현재 80억 원 소폭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IT 종합, IT 하드웨어 위주의 팔자세 보여주면서 현재 1,300억 원 가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전선, 비철금속 관련주 강한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운이 감돌면서 세계 원자재 공급망 혼란 우려에 비철금속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AI 열풍에 구리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또한 시티은행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라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리 가격이 1톤당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니켈, 알루미늄 가격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니켈, 구리,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도 함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강한 것은 PJ 메탈입니다.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수혜를 받고 있죠. 현재 20%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면서 3,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이구산업 강합니다. 현재 12%대 빨간불 켜내면서 6,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조일알루미늄과 남선알루미늄 역시나 각각 9%, 5%대 강한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시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저점을 높여가는 시도는 양대 시장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출 기조가 7개월째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서도 우리 지수에 미칠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물가 상승의 촉매 역할을 했던 유가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역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낙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 0.5%대, 코스닥 시장은 0.9%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가운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굿뉴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오늘 굿뉴스로 결정한 것은 이 조선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이제 전 업체들이 3년 만에 그죠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삼성중공업만 흑자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때에도 굉장히 좋은 수주액을 달성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이 조선 업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량 기준으로는 중국에 이어서 2위권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친환경, 우리가 고부가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수주를 1분기 기준으로는 전 선박을 모두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술력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지금은 이제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지만 장 초반에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을 때에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선주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 막 계속 올라가면 안 좋겠지만 일단 현재 수준까지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는 조선주는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외면받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요 조선주라든지 뭐 지금은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슬슬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설 기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침해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이 지난주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여기서 좀 포트 변경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워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 그리고 조선주죠. 오늘 제가 조선주를 준비했으니까 조선주 좋고요. 조선주 밑에 있는 기자재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관한 소식을 굿뉴스로 받아오셨습니다. 지금 13년 만에 흑자 전환한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수주 역시도 긍정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는 만큼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사님께서 바라보신 굿뉴스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죠. 뭐 오늘 과연 그 대응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큰 리스크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된 예측은 거의 뭐 대부분 틀리고 있는 양상이어서 우리가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식의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매도해야 되고 주식 비중 뭐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뭐 숏을 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오버액션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약속대련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오버액션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저는 중립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해당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갖되 그나마 긍정적인 건 외국인들의 대응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환율이 지금 뭐 1,400원대를 터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팔지 않고 있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 일부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대로 미결작정의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스 하단으로 급하게 내려오면서 지금 준비된 이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3월 말에 강력하게 상승했던 상승갭을 오늘 메우면서 떨어졌습니다. 미결작정도 25만 계약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양상이죠. 오늘 종가 부근에 추가적으로 청산될 것을 고려한다면 상승에 진입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청산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돌릴 거냐라는 거죠. 고점 대비 지금 2만 계약 정도가 청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움직이는 그런 포지션들은 대부분 청산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내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또 가늠지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극단적이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데 오늘에 나타나는 흐름은 중립으로 되돌린 정도의 흐름이니까 내일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는 시장입니다.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외국인들이 극단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담 요인이겠죠. 뭐 유가라든지 지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강세인데 금도 최고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율도 1,400원을 넘어갈 수 있다? 환율 1,400원 넘었을 때 생각해 보면 전부 경제 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경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환율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경상수지 계속 흑자죠. 외국인들이 1분기에만 15조를 샀죠. 4월 들어서도 1조 넘게 샀습니다. 그러면 거의 17조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원화를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시장에 사들어온 건데 근데도 환율이 1,300원대 초반에서 1,380원까지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산 게 아니라 뭐 공매도 청산 정도에 그쳤거나 아니면 국내 시장으로 뭐 채권 쪽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갔거나 뭐 이런 양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가격의 상승에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중앙은행은 금을 왜 살까?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종이돈을 못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금, 달러가 다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흐름.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벌어진 일이라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2분기에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기 어렵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더 빠질 거고 실적이 그나마 강한 종목이 버티는 장세가 올 거다. 그래서 악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재재 가격이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변동성이 우리가 경제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설픈 예측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정 부분의 포지션 축소는 필요하다. 너무 한쪽으로 과하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로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자산 전반이 모두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부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로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이 올라가고요, 유가도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은 심적인 부담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증시 내에서의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심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 밀리는 상황이고 이 밀리는 명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우리한테 느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답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650포인트대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미국이 경기가 안 좋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살짝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경기 자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매크로가 부담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 내용들로 인해서 경기가 붕괴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릴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투심에 대한 악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겁먹을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환율이 더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아래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양봉 전환이 됐고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랫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양봉 전환이 됐는데 양대 지수 모두 좀 지켜줄 만한 자리에서 일단은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 경쟁을 보여가면서 다시 한번 매크로가 안정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투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투심 말고 경제 상황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 만큼 투심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의 낙폭 확대 가능성은 낮으니까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리워지면서 원유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사님? 일단 그 원자재에 관련돼서 오르고 있는 거는 눈에 띄는 건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산업용 금속에서는 지금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나머지 산업용 금속은 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귀금속도 금은 강세지만 뭐 백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그렇게 또 강세가 아닌 상황이에요. 음식료 쪽에서는 특별히 반등하는 게 지금 코코아를 제외하고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 예전에 뭐 설탕하고 뭐 커피가 좀 움직였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탄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코코아만 유독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곡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돼지고기 가격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전체적인 상품 가격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어쨌든 구조적으로 공급은 줄어들면서 수요가 올라가는 구리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럼 관련 종목을 대해서 사야 되느냐? 사야 되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일본 시장까지 좀 더 영역을 확장해 보면 전반적으로 금속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자재 쪽에서 구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선주까지 포함해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최근 시장에서 보면 워낙 이제 선도주들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후속 종목들을 찾아내는 모습인데 후속 종목은 확실하게 그 다트에서 기업 내용 쭉 열어보시고 정말로 전선을 만들어내는 기업인가 아니면 전선을 만드는 척하는 기업인가 잘 구별해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전선을 만드는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예전부터 LS 계속 말씀드려왔고 여전히 가장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구리 가격의 상승이나 송배전의 상승이나 그다음에 전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승이나 모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따 공략주로 말씀드릴 종목 하나도 원자재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니라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원자력으로 아무리 빠르게 만들어도 4년, 5년인데 내년부터 전력이 폭발하는데 4년, 5년 후에나 만들어질 원자력으로 뭘 어떻게 대응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원자력 같은 대응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 먼 후에나 대응할 수 있는 얘기고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그게 그렇게 될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으나 원자력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수요를 커버하기는 뭐 시차가 꽤 많이 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앞으로 뭐 가스 발전 이런 것들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가스 개발 기업들 테크닉 같은 거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증시 흔들리는 거 전혀 상관없이 신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원자재 관련주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쫓아가면 거의 필패다. 그래서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유가 조금 들썩이면 계속 주가 강세 보이고 있지만 이런 건 말 그대로 트레이딩용이라는 거죠. 뭐 주유소 몇 개 갖고 있는 기업이 뭐 얼마나 주가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적 이유,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가고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움직이는 원자재들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자람용 금속에서는 구리와 알루미늄이 있고요. 귀금속에서는 금은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에서는 코코아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관련 종목을 사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관련된 이슈로 사기보다는 조금 금속과 전력, 구리 관련주 강세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후발주를 공략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원자재나 이런 원유 관련주를 접근할 때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죠. 밀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까 전에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 PMI 쪽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경기가 괜찮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리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부각이 됐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불확실성은 맞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부담은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물가도 잡기가 어려울 테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착화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자체가 좀 늦춰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물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시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 당분간은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테마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최근엔 또 한국석유가 가장 좋더라고요.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로 보시는 게 맞고 이제 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S-오일 같은 기업들이 좋겠죠. 정제 마진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손익분기점 위에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해서 뭐 테마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빠른 종목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번 노려보겠다.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뭐 S-오일 같은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리 쪽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추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하실 거는 내가 이걸 매매로 접근하실 것인지 혹은 투자로 접근하실지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유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유가 쪽에는 말씀드린 S-오일 정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쪽 같은 경우는 뭐 구리 쪽은 이제 우리가 전선과 엮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LS라든지 그리고 풍산 정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 중에서는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보시면 이제 KBI 메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의 재물을 살펴보니까 시가총액도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회사가 비철금속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같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적으로 트레이딩 접근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제조업이 회복되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선과 관련된 섹터에서 가장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님께서 모두 좀 짚어주셨는데요. 전선 관련 섹터 4.67%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와 대비해서도 최근 들어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KBI 메탈에서 가장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이은 섹터는 자전거 섹터인데요. 그 안에서는 한국석유에서 가장 큰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섹터들은 모두 중동에서의 지역적 리스크 속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우려감 속에서 유가와 관련된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섹터에서는 2.39%의 강세, LPG 섹터는 2.24%의 상승세, 윤활유 섹터 1.99%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이어서 살펴보니까요. 오늘 골판지 제조 섹터가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대양제재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잦은 상장 폐지 소식에 상한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이 이후에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들이 이룬 섹터들은 대체로 성장주 성격의 섹터들이 다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겁니다. 그렇다면 또 금리 인하 시기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제대열 섹터에서 3.1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19 섹터에서도 2.57%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도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에서도 2.6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 이 안에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네, 지금 뭐 일본 증시, 우리 증시, 중국 증시 모두 공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소위 이제 경기 민감한 종목군들 중에서 산업재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오늘 상승세가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우리 증시에는 그 흐름이 조금 약하기는 한데요. 글로벌 증시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캐터필러의 신고가, 물론 뭐 최근 들어서 탄력이 좀 둔화됐고 아까 언급드렸던 뭐 테크닙의 신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잠깐 이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중국의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쭉 살펴보니까 CRRC 이거 중국 중차고요. 그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 이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레일웨이 이것도 중국 그 중기 철도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주와 그다음에 뭐 건설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오늘 중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고 차이나 페트롤 같은 종목군들도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일본도 마찬가지 전력주, 그다음에 뭐 철강주 이런 것들이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원자재 쪽에서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돌아나가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방점을 찍을까?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 대비해서 엔화, 위안화, 원화가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국도 어느 정도 부양책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일본도 어떤 종목이 제일 강하냐면 부동산 종목들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중국과 일본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이렇게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거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선주도 좀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삼성중공업이 배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LNG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뭐 공약주도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밥켓이라든지 HD 뭐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가 맥락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는 것도 너무 반도체에만 우리가 꽂혀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속에서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산업재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기업이라든지 납품하는 기업을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신 특징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네, 일단 뭐 유가 상승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섹터들이 가장 많이 포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뭐 장 초반에 전반적으로 약세에서 지금 조금씩 돌려 세우고 있는데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에코프로 BM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조금은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는 뭐 미증시와 비교해서 2배에서 3배 정도의 비중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라든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시장에서 부각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가가 과연 더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치열하게 부각이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테마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인다든지 발을 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씩은 방향성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DI라든지 뭐 레이저셀이라 테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언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아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풍부하진 못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래도 주가가 저점대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기업들, 이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반도체만큼 혹은 그보다도 좀 더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지금 어렵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시장 모두 조정받을 만큼 받았고 여기서 기간 조정에는 좀 더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는 4월 달 끝까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거나 포트폴리오 변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좀 부각되지 못했었지만 하반기에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장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이 좀 나오다가 최근에 시장 팍 밀리면서 많이 소외됐는데 게임주들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기업들도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은 반등을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비해서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지난 1월에 본부장님께서 한화엔진 짚어주신 바가 있었는데 목표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 업데이트하면 좋을까요? 예, 그죠. 한화엔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주가 흐름 상으로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군들을 실제로 매매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빠르게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주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업종 내에서 중소형 기업을 우리가 공략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당시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테마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8,0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죠. 약 30%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가 확답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적인 여유를 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이상 보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2,000원 수준으로 작년 8월 달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좀 목표가를 상향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약 9,800원대 9,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잘라내고 다시 한번 추후에 추이를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9,800원 그리고 위로는 말씀드린 12,000원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가 상황이기도 하고 고환율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객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제 항공업계 이제 좀 미소를 짓나 싶더니 다시 또 울상이 된 상황입니다. 미래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항공주에게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일단 이렇게 환율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 항공주들은 아웃바운딩 수요에 적극적으로 기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환율 자체가 나가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어차피 뭐 나가시는 분들이야 환율 상관없이 나가시겠지만 어쨌든 생각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환율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면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 관련된 자금까지 올라가면 항공료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수익성도 하향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유가의 변동이야 그 요금을 사람들에게 그 부여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시차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변동성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항공주들의 흐름이 지금 성수기를 맞아서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조금 더 안 좋거나 아니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여서 주가가 더 빠질 만한 그런 요소가 없구나를 확인해 주어야 아마도 단기적인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CC나 지금 뭐 FSC나 마찬가지다. 지금 항공사들에게 이러한 원화 약세와 유가 상승은 둘 다 모두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에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외부 요인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항공사들 1분기 실적 전망은 밝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유자분들과 이제 신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각각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항공주들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합병에 관련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됐고 그리고 여객 수요라든지 항공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화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매매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들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매수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겠죠. 개인 투자자분들과는 좀 입장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그 부분이 메리트로 변화가 돼서 매력적인 기업들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뭐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서 유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막 강하게 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시간을 길게 보시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는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조금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여객 수요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에 매매하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길게 보시면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사실 성향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제가 오늘 뭐 준비한 내용들 중에서 조선주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당장에 뭐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시고 내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기준은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 1분기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현 시점에 신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일단 어디에 좀 자금이 몰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원택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클래시스보다는 비율이 조금 더 좋았죠. 우리가 이제 미용기기 쪽인데 이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냐면 뭐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이죠. 보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슈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요 미용, 외모에 관련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자체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집중도 있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원픽 섹터는 이쪽 에스테틱 쪽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휴메딕스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한 반년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극명하게 현재 시장과는 주가 흐름이 반대로 나오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파마리서치라든지 슈젤이 올라가는 것처럼 휴메딕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 자체가 뭐 톡신, 우리가 보톡스라고 말하는 보톡스와 톡신과 필러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해외 매출에 대한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의외로라는 표현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아요. 당연히 잘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유독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도 성장 밸류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가 있는 반면 최근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1분기 때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과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라고 하면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휴온스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CMO 쪽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기업이고요. 추후에 비만이라든지 탈모 쪽에 대한 치료제도 계속해서 성장 동력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요 휴메딕스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이 휴메딕스를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현재가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6,000원, 손절 라인 28,000원입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산업재 쪽에서 지금 뭐 가스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고 삼성 E&A를 가져왔습니다. 삼성 E&A요. 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이름을 E&A로 바꾼 것이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즉 뭐 화학 설비라든지 공장 설비 이런 걸 만드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 초반까지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가 하반기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올해도 이제 주가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면인데 작년에 좋았던 상반기에서 하반기의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원래 그 중동 쪽 화학 프로젝트가 작년에 수주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실적 모멘텀이 꺾이면서 주가가 더 내려앉은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중국의 소위 이제 이런 종목군들도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테크닙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건설 기계 쪽도 대부분 신고가 영역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현재 경기 악화 둔화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계속 공장 더 짓는 그런 공급망 재편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장은 계속 더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 E&A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삼성그룹 건설도 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누가 짓습니까?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건설 부분과 삼성 E&A가 짓습니다. 그래서 삼성 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도 대거 지을 거고요. 국내 평택 라인도 대거 지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캡티브 물량까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캡티브 물량에 작년에 지연됐던 화학 플랜트 물량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엔지니어링 물량을 더하면 수주 잔고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최소 3만 원까지는 주가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25,000원 내외에서 되도록이면 25,000원 붙어 있을 때 사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22,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E&A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25,000원이고요.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 라인 22,000원입니다. 이어서 그럼 저희는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언급드렸던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분명히 향후 추세 방향이 일단은 없다. 다시 박스 하단에 왔기 때문에 박스 상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내일 개파락으로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눌리는 하락 압력도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쪽의 전체적인 추이,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둔화되고 있는 현물 매수 추이를 봤을 때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뭐 양봉 전환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섣불리 또 주식을 늘리시기보다는 조금은 중립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분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업종이 몇 개 없습니다.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의료기기 쪽에서 미용기기 쪽, 그다음에 지금 방산 쪽, 그다음에 반도체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업종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이 아니라면 뭐 테마주들 성격이라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보수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전략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조금은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후에 시장이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시장 자체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주가가 강하게 밀린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줬을 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선호하시는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의 기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 타이밍 자체는 조금 한 3, 4거래일 정도는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 우리가 환율, 유가,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항대였었던 부분을 지금 뚫어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본다면 뚫어내고 나서 바로 밀리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다 팔거나 주식 비중을 너무 줄이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이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매수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불안정하긴 해요. 시장 자체가, 매크로 자체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좀 불안정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매수 혹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매는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이를 좀 보시면서 이번 주 후반까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전략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항공주는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소외되어 있었던 조선주는 지금 지점에서 다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동에서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